네, 그럼 첫 번째 세션 컨테이너 해운 팬데믹 후유증과 교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운 물류 분석 기관인 드류 리위 팀파워 대표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너 리티카 탄후아주 대표. 그리고 미국 최대 항만 중 하나인 롱비치 항만의 마리오 코데로 항만 정장.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의 프랭크 마가리안 수석 부사장. 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it down.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컨테이너 해운 팬데믹의 후유증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이해관계자별로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에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부산항만공사 제10회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 축하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 마음 아파하고 계시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탁월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 세션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탄화주님은 해운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전문가십니다. 마리오 코데로님은 롱비치 항만청장님이시죠. 또 연방 해사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프랭크 마가리안님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해운 선사인 CMA CGM의 수석 부사장이십니다. 이렇게 탁월한 지식의 보고가 그리고 엄청난 경험을 보유한 분이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적인 2021년 그리고 그 이후를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아주님께서는 그렇다면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를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마리오 청장님께서는 항만청의 관점에서 어떻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롱비치 항을 관리해 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프랭크 마가리안님께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선사들이 당면한 현실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선 시장 팬데믹 이후의 현황과 향후 도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전 세계 주요 무역로에서 컨테이너 운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올 10월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듀류어리 지수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 2020년 4월과 5월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운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9년의 상황이었다면 운임은 30% 이상 하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정기선 업계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점에 도달했던 지점이 되겠습니다. $10,000 이상 운임이 치솟았던 수준이 되겠습니다. 2019년 운임 수준보다 5배 이상 뛴 수준이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점에 도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해운 비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화주들은 최대한 운임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역사적 평균의 5배 이상도 지급할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류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호아주님께서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운임이 붕괴하지 않았을까요? 2020년 2분기 붕괴할 것 같았던 운임이 붕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2020년에 한 11% 정도 해운 물동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09년과 상황이 유사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운임이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업계가 보다 편중되었기 때문입니다. M&A 활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업계 편중이 발생하게 되면서 선복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10대 선사들 사이에 선복 관리가 용이해졌죠.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정기선 구조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라이언스 구조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3개의 얼라이언스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복 관리가 더 용이해지게 된 거죠. 또 선사들이 2020년 초반에 선복 관리에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구조적인 공급 과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바로 공급망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펀더멘탈 측면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입니다. 즉, 시장의 컨테이너 해운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그 스마트폰 가격에서 해운 비용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운임이 2배, 3배, 4배 증가한다면 여러분 휴대폰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구입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네,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펀더멘탈이 조합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운임이 대폭 치솟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컨테이너 해운에서의 환급률은 헤드홀의 경우에는 90% 이상 가동을 해야지 수익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잉여 선복은 시장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만 혼잡도 발생을 하게 됐죠. 부산항은 사실 이런 항만 혼잡의 영향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서안과 북유럽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항만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선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입항 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몇 차례 항행을 할 수 있어야 됐을 텐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 가용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2020년에는 이렇게 해서 선복 줄어든 게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퍼가 전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1년에는 저희가 산정을 해봤더니 선복이 17%나 감소를 했습니다. 즉 부족이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화주들은 화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든 감수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선사들은 상상도 못했던 수익을 향유하게 됐습니다. 선복 부족이 2021년에 발생하고 있는 동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전반적인 볼륨이 2021년에 증가하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6.5%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미 쪽의 무역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12.5% 볼륨 증가가 북미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복은 줄어들고 있는데 볼륨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 대신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선사들에게는 최고의 호황기였습니다. 수익성도 높일 수 있었고 운영 문제도 대폭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화주들에게 있어서 악몽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운임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선복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화주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다면 2022년 상황은 어떨까요? 2022년에 볼륨 성장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환경이 굉장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서구 경제에서 이런 상황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도 있고 에너지 가격 위기도 있고요. 생계비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있고 사실 서구에서는 전쟁까지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에 이런 상황 저희가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볼륨 역시도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컨테이너 해운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안 좋은 소식이 그냥 한 가지 모습으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2024년치까지 신조 발주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듀얼리의 수급 지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선복 활용률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가가 관건이죠. 그리고 이것이 운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벼락에서 떨어지기 직전인가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화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탄화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just to 네, 계속 이어서 지금 팀 파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환태평양 시장에서의 발전 양상을 보면은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루트에서 컨테이너 쇼핑 시장에서의 혼란이 가장 많이 야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환태평양 노선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사용이 됐던 커퍼시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유의할 점은 피크가 2015년경에 있었고 또 올해 초에 피크가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피크 같은 것을 보시면은 이 환태평양 무역량에 있어서 전체 커퍼시티가 50% 정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물동량에 있어서 환태평양 이 노선 같은 것은 50% 정도 육박했다라는 것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환태평양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것도 16%에서 23%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7%포인트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의 노선에서 그 정도, 하나의 루트에서 그 정도의 증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초과 잉여 커퍼시티, 앞서서 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 규모나 그리고 그 깊이를 바라보셨을 때 지난 2년 동안 발생했던 것이 지난 이전에 2010년을 비롯한 이전의 역사에서 봤었던 쇼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쇼크를 보시면 그때 당시 한진 파산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도 시스템에 큰 쇼크가 있었지만 12개월 이상으로 이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많이 최소화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1년 이후에는 쇼크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에 신규 운하가 새롭게 오프닝한 것도 있었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때 당시 충격이 있었지만 이것도 아주 단기간에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15년에 ILWU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10개월 미만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직면했었던 것은 그 예전에 있었던 충격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0% 추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 주요 동인들을 보시면은 우선 수요 폭증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수요 패턴 자체가 이 서비스에서부터 소비를 하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상품 소비를 했었던 것이고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앞다퉈 내놓고 나서 이것이 수요 폭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선의 수요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중에서 50% 환태평양 루트에서 50%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서 실제 수요 증가로부터 나오는 것이 20%였습니다. 나머지는 앞서서 팀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항만 적체 현상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수요를 더욱더 이끌어 올렸고 그 공급망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더욱더 악화돼서 전체적인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 항만에서의 적체 현상이 오히려 어떻게 보시면 수요 증가보다 더욱더 큰 현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수요가 증가했던 것으로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위기가 이렇게까지 2년 이상 이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이렇게 폭주로 이어졌었던 이 현상들이 조금 꺾이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를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지난 2개월 동안 저희는 이미 시장 수요가 많이 둔화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즉 이 20% 수요 증가에 해당하는 20%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과 수요가 사라졌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즉 적체 현상의 급격한 완화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현상의 완전 역방향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적체 현상의 완화 역시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30%의 적체 현상이 완화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한 2022년까지 환태평양 노선에서의 전체 커퍼시티가 2천만 TEU로 이루어졌습니다. 증가한 것입니다. 2년 동안 이 정도의 증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시장이 큰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점인데 여기서부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운임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운임이 피크를 치게 됐었는데 이 피크에서부터 붕괴되는 시점까지가 한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3개월에 바로 이 운임이 떨어졌는데 아시아의 운임,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까지의 운임이 거의 한 10,000불 정도 40푸트 카고에 있어서 40푸트 컨테이너에 10,000불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2,000불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1,500불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경착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환태평양 노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직 조금 더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노선들이 있긴 있지만 솔직히 이런 비슷한 사태들이 경착륙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메이저 그런 루트에서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이런 운임이 추가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그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약 운임, 다시 말해 올해 초에 계약으로 이루어졌었던 계약 운임은 좀 방어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계약 운임도 스팟 운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세 자체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이러한 높은 계약 운임에 더 오래 잡고 있을수록 그러면은 더 많은 볼륨을 잃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운사들이 이렇게 높은 운임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훨씬 더 낮은 현물 운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일부 분석가 분들이,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번에는 좀 결과가 다를 것이다. 과거 위기에서부터 우리가 봤던 그런 결과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전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에 과거에서 우리가 직면했었던 역사적으로 봤었던 침체 현상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 같이 나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 달 동안의 결항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운임이 떨어지고 결항은 늘어나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봤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초과 그 커퍼시티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항을 하는 것이 계절적인 요인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수요 감소가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결항이 있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항이 발생할 때 결국에는 그냥 선박을 뭐 중국 어디 항에서 대기하게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뭐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중국 연휴 때도 마찬가지 현상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그러면은 회복할 수 있을 유일한 찬스는 공급 측의 촉매 현상이 있거나 다시 말해 어떤 영구적인 커퍼시티의 하락을 이제 시장에서부터 우리가 제거를 아예 해버리거나 아니면 수요 측면에 촉매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수요를 어떻게든 다시 진작을 한다거나 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 촉매가 나타날 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2년을 내다볼 때 저는 두 가지 큰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추가 공급이 앞서 말씀드렸던 적체 현상이 완화되면서 시장 피크에서부터 공급이 갑자기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데이터상 전체 글로벌 플리트의 15%가 이 적체 현상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15%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새로운 선박이 지난 앞으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발주가 될 것이고 인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선박이 인도되는 것이 한 100만 TEU 정도였지만 향후 한 2년 동안에는 이게 거의 2배 가량 신장이 돼서 200에서 300만 TEU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을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올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추가 공급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는 떨어지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부산 발표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90년대 당시에 공급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지만 거의 두 자릿수 공급이 증가되는 당시에는 수요도 마찬가지로 거의 10% 이상 연평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0년대 당시에 컨테이너의
그 GDP 대 그 GDP의 비중이 계속해서 승수 효과를 내면서 증가를 했었는데 이게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컨테이너 물동량이 조금씩 더 감소하면서 저희는 이런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앞으로 계속 지켜질지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한 2에서 3% 정도에밖에 수렴되지 않을 것인데 공급량 증가는 거의 8에서 9%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훨씬 초과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장에서 충분히 다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향후 2년 동안 큰 어려움이 나올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모든 컨테이너선의 공급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런 공급인데 이것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실제 컨테이너선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운반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인데 이게 유효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특이할 점이 2022년까지 보시면은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축소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간 부분, 다시 말해 이게 항만의 적체 현상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주 동일인 것이 적체 현상이 예전에는 전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가장 피크였을 때, 가장 심했을 때는 거의 전체 공급의 15%를 없애는 꼴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큰 문제, 그런 큰 도전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이 초과 서플라이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5년 말이 되면은 이 스크래핑 이전에도 이렇게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것 이전에도 600만 초과 공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상화 수준으로 한번 대조를 해서 봤을 때 이 초과 컨테이너선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거의 500만 TEU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500만 TEU가 시장에서부터 그러면은 스크래핑을 통해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 정도 충분한 스크래핑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진짜 그렇게 그 공급을 좀 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항만 적체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공급의 실질 증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충분한 스크래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이런 적체 현상이 완화되는 것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공급이 추가되는 것이 만약에 스크래핑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선 충분히 스크래핑이 폐선이 될 것인가, 스크래핑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게 저희가 1,700만 TEU를 초과적으로 매년 공급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말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한 이런 스크래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크랩 야드에서 그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선이 폐선되는 경우가 한 해에 되는 것이 2016년에 70만 TEU 정도였습니다. 이게 한진의 파산 때와 그때 당시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의 2배 가량 해당하는 그런 스크래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정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컨테이너선 그 화물 시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노후선들이 손바뀜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노후선들이 새롭게 부활을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이 향후 한 1, 2년 동안에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르스크의 S급 선입니다. 2020년 초반에 마르스크에서 이게
9,600 정도 TEU 정도인데요. 이때 9년째였습니다. 이것을 스크래핑을 해서 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예, 바로 컨테이너 시장이 갑자기 폭증하기 바로 직전에 이뤄졌던 것인데요. 13개 선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크래프가 이뤄졌고 폐선이 됐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가 한 4년 정도 있는데 MSC가 이 중에 한 4선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2천만 불 정도를 한 2년 전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위기의 가장 피크 당시에는 600만 불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머스크에서 이걸 그런 폐선 계획을 이제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지를 하겠다, 사선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MSC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완전한 개조를 구매를 한 이 선박의 거의 23년의 노후선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MSC가 이것을 곧 어느 정도 폐선 처리할 것이냐, 스크래핑을 할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선박들이 아주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가 됐었고 개조를 어느 정도 충분히 했었는데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운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시장에서 뺄 것이냐? 절대 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크래핑이 이런 초과 공급 상황에 있어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고, 적어도 향후 2년 동안에 있어서는 이게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공급 측면의 도전을 우리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IMO 2023년 규제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문제는 이게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실질 공급 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MSC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것이 이런 새로운 환경 규제가 전체 공급의 한 10%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게 전체 컨테이너선의 공급입니다. 전체 시장이 현존하는 커퍼시티인데 여기에서 전체 플리트의 60에서 65%가 실제 활동 중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게 운항이 중이 아니라 대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적체 현상으로 인해서 어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선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뭐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이렇게 40%가 그때 당시에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즉 만약에 선박의 그런 공급을 10% 우리가 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플리트에 미치는 영향이 10%가 그대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운항 중인 그런 컨테이너 선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제거해야 되는, 삭감해야 되는 그런 공급량은 40%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천천히 이뤄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항 중인 선박들은 최대 EXI 속도에 미만한 것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EXI 규제가 나올 것인데 EXI 규제가 속도 저하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선박들은 이미 감속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EXI 규제의 임팩트가 특히 이런 새로운 선박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매우 최소화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CII 규제인데 이 CII 규제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질 것입니다. 탄소 집약도에 따라서 모든 선박들이 이 등급을 매겨질 것인데, 이제 CII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기 선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규제가 론칭될 때까지 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CII 규제는 이행이 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등급이 평가되는 것이 한 이제 5개 등급으로 매겨질 것인데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등급이 매겨질 것이고, 이 등급을 받은 선박만이 이런 개조 작업을 거쳐야 될 것이고, 아니면 A에서 C 등급을 받은 선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 등급을 받은 선박은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또 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규제로부터 이뤄지는 그런 공급의 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팀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번에는 좀 결과가 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가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제가 선사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엄격성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힘든 것이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고 여기에 탑 10 선사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런 신주량, 그 발주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쉽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이 메인 선사들이 평화를 위한 약간 다들 평화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가격 경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발주량을 보시면은 이 선사들에게 큰 압박감이 있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MSC 같은 경우는 진짜 발주량 4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3년 동안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스크래핑 처리를 조금 한다 하더라도 43%가 나올 것인데 이게 많은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나머지 선사들에게 있어서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발주량을 이미 이제 발주를 한 선사에게도 큰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것을 보면은 이 시장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큰 혼란이 향후 2년 동안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장표가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다른 패널 분들에게 시간을 좀 더 드리는 차원에서 이것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eat.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화주라면 너무 반가워할 만한 그림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선사라면 이제는 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항만의 관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코데로 롱비치 항만 청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의 교훈과 향후 롱비치 항의 발전 전략을 우리와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롱비치 항을 대표해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피해자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 가족분들, 한국에 계신 그 가족분들과 피해자 여러분들,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 계신 롱비치 항 직원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바로 제 상사이신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상사가 함께 있으면 사실 압박감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내가 실수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긴장이 좀 있잖아요. 또한 저희 수석 엔지니어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존천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요.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2021년 저희가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938만 TU의 물동량을 달성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물동량은 전년 대비 15.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비치의 항이
다른 관문항과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의 해를 보냈다. 엄청난 수요 급증과 물동량 급증을 팬데믹과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항만에서는 성과에 물동량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의 물동량 이동량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의 경우에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요. 롱비치의 컨테이너 화물량에 있어서는 최고의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두 달을 보면 9월, 10월, 8월과 9월의 데이터를 보면 점차 그 성장세가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절대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서안에서는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롱비치 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는 이 수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38만 TU잖아요. 많은 분들 캘리포니아 서부 가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아마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화물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 항과 롱비치 항이 2021년에 함께 2천만 TU를 처리했습니다. 그 어떤 항만 당국도 미국 내에서 그 절반 수준도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비치 항의 성과와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림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주지하셔야 될 부분은 공급망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이 반영된다라는 것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롱비치 항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차질을 발생시켰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었습니다. 그게 주된 원인이었죠.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사실 볼륨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부터 이 볼륨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롱비치 항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지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만 부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항만청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그리고 롱비치 시의 시장님의 지도력 덕분에 저희가 매우 빠르게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만 근로자들과 트럭 기사, 터미널의 개인 보호장구 지급을 했고요.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롱비치 시 보건부서와도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 선원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롱비치 항이 백신을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것, 사실 LA 항으로 입항을 하든 롱비치 항으로 입항을 하든 저희가 이렇게 접종을 했는데요. 항만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볼륨은 증가하고 있어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급망에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은 사실 회복력을 가진 근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덕분에 롱비치 항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단 하루도 조업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이분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이죠. 롱비치 항에서는 백신만 접종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검사소까지도 마련했습니다. 롱비치 항만 구역에 준비를 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지역사회처럼 검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검사소가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만 구역은
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만나지 최초로 장기 검사소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항만구역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트럭 기사분들, 선원들 그리고 이 항만 노동자들에게 저희가 이런 검사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수송 트럭이 지금 쭉 줄 서 있는 모습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모습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트럭 기사들이 이렇게 검사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 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롱비치 시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프로토콜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부산항과 또 롱비치항에서 어떠한 노력을 펼쳐왔는지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주주들에게 우리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롱비치 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혹은 이걸 대시보드 계기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브라는 계기판이 되겠습니다. 주간 사전 물량 추정치를 보여주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웹사이트에서 어떤 선박들이 들어오는구나, 어떤 요일에 들어오는구나, 지금 수입 적화 상태인지 컨테이너 적화 상태인지 아니면 공컨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저희가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객들과 어떤 항만 단지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계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공유가 관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글로벌 해양 포럼에서 나왔던 공급망 정보 하이웨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에 개최됐던 컨퍼런스고요. 제가 그때 연방 해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그때 위원장이었고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업계에 제기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가, 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시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두 번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자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고객들이 있어요. 이 고객들은 가시성과 데이터 정보를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롱비치 항에서는 좀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탁월한 발표를 제가 들었고요. 네, 포털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전에 아주 탁월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정보 고속도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인데요. 트럭 기사든 철도든 터미널이든 자체적으로 포털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다 취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2단계로 넘어가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과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하게 됩니다. 다른 5개 터미널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롱비치에 총 6개의 터미널이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력 업체들까지도 통합하게 됩니다. 미국의 5개 항만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이 개념을 함께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공급망 급증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중반에 갑자기 화물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로 수입되는 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2022년 1월까지 이런 상황은 지속됐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입항을 대기하는 선박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LA항 입항 선일 수도 있고 롱비치항 입항을 위한 선박일 수도 있고요. 총 109척의 컨테이너선이 입항을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잦아들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잦아들고 있다라는 말씀은 앞서서도 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국의 항만 단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병목 현상과 정체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항 대기하는 선박 수는 5척에 불과합니다. 롱비치항, LA항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희는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촉발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교훈을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4시간 공급망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부산 항만청에서 이 항만공사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시면서 제가 부산에서 24시간 항만 공급망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주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에 문을 연 터미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양태는 좀 다릅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는 환적이 더 중요한 사업 양태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문제가 아시아의 모델을 들여와야 된다는 겁니다. 화물이 24시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룻밤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에 상당한 진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MSC와의 협력을 통해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24시간 가동되는 터미널입니다. 화주와 트럭 기사님들이 새벽부터 다 몰려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는 화주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가동 시간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터미널 운영 시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공급망 문제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바로 터미널이나 화주 혹은 터미널 소유주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재고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창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가동을 하게 된다면 사실 24시간 가동을 한다 해도 컨테이너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창고가 없으니까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4대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급망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도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감속 운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를 떠나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대기 시스템은 선착순입니다. 샌피터스베이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느냐 이런 선착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PMSA나 MSC나 미국 해안 경비대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언제 출발항을 떠나느냐의 시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입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빨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속 운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온다 하더라도 떠난 시간이 늦으면 결국은 입항할 수 있는 시간이 늦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입항 대기하는 선박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돼서 지금은 열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 척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볼륨입니다. 항만청으로서 우리가 항상 볼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매출 때문이죠. 항만청장으로서 롱비치 항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항만으로서 주어진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은 바로 오염을 해결하는 겁니다. 항만 운영에 따른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2005년 저희는 녹색 항만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5가지 행동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지난 20여 년간 저희가 성공적으로 배출을 감축해 왔습니다. 특별히 트럭 배출을 감축했습니다. 미세 물질,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 같은 것 모두 다 97%, 59% 등등 대폭 감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성장도 가능했습니다. 2018년, 2020년, 2021년 경제적인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해로운
배출 물질을 선박 차원에서나 항만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 차원에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산항도 환경 거버넌스에 매우 앞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공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항만청에서는 그리고 항만청의 임원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심을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의 경제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항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와 환경과 이웃을 이 회로운 배출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롱비치 항은 2030년까지 무배출 항만 처리 설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상당한 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물 취급 장비들을 제로 이미션으로 변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2030년입니다. 내일 당장 무배출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저희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선사 업계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먼저 진심으로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냐의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is last point that Maria made is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아마도 컨테이너 해운 선사들이 다 주재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랭크 마가리안 수석 부사장님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CMA CGM이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im. 네, 감사합니다. 팀 대표님. 시작에 앞서 저는 CMA, CGM 그리고 저희 회장님, 사장님을 대신하여 한국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이 선사 입장에서 어떻게 향후 다가올 겨울 위기를 회복하고 극복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규제, 경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먼저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e can be against it. We can. 규제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싫어하고 싸우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IMO 2023 규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슬라이드를 이전에 다른 연사분들께서 보여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선박에 있어서 이런 어느 정도의 개조 작업을 해서 10야드 그리고 실제 선복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CMA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형에 그리고 프로펠러에 변화를 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개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계속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IMO 2023이 끝이 아니라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비 개선도 해야 됩니다. 매년 2%씩 이런 연료 소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이 2050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탈탄소, 탄소 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CMA에서는 저희 사대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이미 저희가 다른 그런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아모니아, 메탄올 등과 같은 메탄과도 같은 전력원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관련된 규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다양한 연구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메탄을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환 연료로 채택하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제로 에너지를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중 연료 추진선에 있어서 R&D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물류, 다시 말해 이러한 연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지도 해야 되겠고, 여러 에너지 업자들과도 장기 계약,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항만공사분들,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주 지역에 있는 항만공사, 항만청에 가서 정말 LNG선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도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현재 29에서 향후 2년에는 44개 그리고 4년에는 77개 선을 운항하게 될 것입니다.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161도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어려운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완벽한 수준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의 20%를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이런 입자성 물질의 발생률도 91%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메탄, 바로 아랫부분에 보고 계시는 이 메탄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아마 한 5년 내지 10년의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조사 진행이 중이고 개념 증명을 프랑스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레벨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메탄 같은 경우는 유기 폐기물, 그리고 합성 메탄은 산업 폐기물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같은 물자를 생산을 하고 이 해당 물자를 연료로 만들어서 연료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에서 80% 정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CMA는 이미 이 북유럽에서 바이오메탄 추진선을 소형 추진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발틱해까지 운항을 하는데 이 메탄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당 연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 생산까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당면할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저도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고, 그리고 2023, 4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실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금리 이슈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도 그렇지만 인플레이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이 5, 6, 7%, 오늘날은 그렇지만 내일은 2% 혹은 12%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로서 저희는 이 불안정성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고 어려운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복원력이 높은 네트워크, 그리고 유연한 플리트,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선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CMA에서는 규모나 그리고 지역별 다각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수도 다각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대형 선박, 다시 말해 24,000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형급 선박도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가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없는 다른 여러 항만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상물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으로부터의 수요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CMA, GMS
저희가 항공화물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 항공화물 항공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6개도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그리고 해상 화물 커퍼시티를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유연한 탄력적인 선박 관리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류에 저희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창고, 여러 설비, 특히 미주향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 수요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객 만족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시에 하지만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자 합니다. 마지막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공급망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 사람들, 로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임직원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선박 운항을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6개월, 8개월, 7개월 선원 분들께서 집에서부터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있고 창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하고 자본 집약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글로벌리제이션 탈세계화 현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현상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인 배척하는 혹은 또 나와 다른 타인을 배척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우리가 고려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견해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고객 그리고 업계 차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객 개개인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 그리고 공급사, 협력사와 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시성뿐만 아니라 just in case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적시에 충분한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여러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싱도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급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장소,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반하는 이런 물동량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선사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무엇일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유연성 그리고 계속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래야지만 다음에 우리가 또 반응을 할 수 있고 빨리빨리 맞춰서 이런 수요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변화, 적응력이 높은 그런 상품을 가지고 다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객에게 뭔가를 제공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향후 몇 년 동안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인 동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미래를 예언할 수 없고 내일 경제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저 어떻게 될지 향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야지 알 것이지만 고객의 요청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져서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 CMA에서는 이미 LNG선 사업을 10년 동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서 개조 작업에 착수했었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이런 해운 사업에 많이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rank.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해운에서의 경쟁이라는 개념으로 좀 전환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 이외에 다른 경쟁은 별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의 기반이 지금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탄소 발자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이 가격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까요? 고객사들에게? 질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To the customer, if it 우선 이제 해운의 그런 물류의 상품만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가격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고객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고객 가치를 제공할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가격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이게 어렵겠죠.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가치를 제공을 하면서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 유럽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중요한 것인 게 이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유럽에 있는 고객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팩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게 육상에서의 서비스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이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Any views on this? 네, 그럼 후아주님, 이 경쟁의 성격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Short answer is 네,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앞으로 다시 말해 이제 수급 요인으로 크게 좌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버커퍼시티 문제가 있을 때, 초과 공급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선사들에게 큰 압박감이 부여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점은 시장이 이게 파편화됐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탑 12 선사의 명단을 보시면은 이게 각각의 이런 선사의 그 발주량을 보시면은 다들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개 빼고 대부분 이런 경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향후 큰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MSC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 커퍼시티의 가장 큰 확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선사인데 왜 이렇게 선사들이 큰 이런 발주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이런 호황기가 끝날 것으로 알았을 텐데 우선 각각의 선사가 자기들만의 어떤 전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 다 시장 점유율을 키우자라는 것이 핵심 전략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선사 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좀 규모를 좀 몸집을 줄이자라고 생각하는 선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뭐 H&M도 그렇지만 이런 메이저 선사들 그렇고 그리고 또 코스코, 양밍, PLL 등과 같은 이 싱가포르의 이런 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영 공공 선사들도 앞으로 이러한 성장 전략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각국 정부에서 또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면은 그런 성장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 수출의 그런 이해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커퍼시티를 키우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영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덕적 해이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이슈인 것이 이러한 기업들이 너무나 대마불사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더라도 실패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발주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파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이익을 계속 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부 이제 일본과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동인들이 있고 이런 국영 기업들의 전략을 주도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불균등한 이런 장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도 있는데 MSC가 있는데 그리고 아마 CMA도 비슷하게 저희가 같은 범주에 묶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두 개의 사례, 이 두 개 선사만을 저희가 놓고 보면은 이 둘도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키우자라고 하고 있고 MSC는 정말 그래 보입니다. MSC 같은 경우는 머스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넘버원 선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목도해 왔고 이런 전략을 앞으로 계속 고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카테고리가 약간 그런 독립 아시아 선사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들은 이제 에버그린 혹은 원화이, 한국 같은 경우는 SM 라인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사, 이 카테고리에 있는 선사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겠고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이 뭘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갈 것인데 이들 선사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명단에서 우리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머스크인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시장 1위 포지션을 잃었습니다. 가장 높은 그 호황기, 컨테이너 시장에 있어서 최고 호황기에서 넘버원 그런 시장 자리를 내줬는데 그게 왜냐면 물류와 그리고 통합 플랫폼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그게 증명되지 않은 방향인데 머스크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머스크에서는 시장이 그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머스크가 그만큼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는 이에 상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 포워더 고객사를 대응할 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런 화물 포워딩 부문에 있어서 큰 분야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공략하겠다라는 것을 머스크가 사실상 얘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고 그렇게 취하는 전략이 정말 성공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청장님,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항만을 관리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모두가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만 공급망의 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공급망의 다운스트림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야 전반적인 내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번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요. 몇 가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펀딩을 계속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또 계속해서 공급망에 펀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항만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고요. 170억 달러를 항만을 위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관련한 계획도 발표가 됐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항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교통부 장관이 보이지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항만에 투자할 때다. 미국 정부가 투자할 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투자를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어떻게 하면 고위급 공급망 대화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4시간 항만 가동해야 된다, 공급망 가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업계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5차 산업혁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바로 제5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업계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항만이 각각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런 논의를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이 생겨났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비용은 얼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우리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투자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은 팬데믹 시간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직원과 근로자들이 밤낮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투자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차원의 근로자에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겠고요. 우리가 노조와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롱비치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근로자가 우리의 경제 엔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길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패널 분들에게 코멘트 해주시면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혹은 코멘트 하고 싶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마이크 건네받으시면 본인 소개와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패널 분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질문하시고 코멘트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I have a question for Mr. Tanwa. 저는 탄화주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First of all, I'm very happy. BPA에서 왔습니다. 다시 올해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발표 내용에서 대표님께서 이런 업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사의 동맹, 그 얼라이언스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선사들끼리 이런 동맹을 맺은 것이 예전처럼 그대로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이런 동맹 구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발표 내용이 이제 그 책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사실 이 내용을 다루는 장표가 있긴 있었지만 저는 이 현재의 얼라이언스 구조가 일단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얼라이언스에 있는 회원사들이 이런 상황을 굳이 불필요하게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당국의 어떤 감시 감독을 굳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있어서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그것을 좋게 봐줄 리가 없어서 아마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현재 회원사들에게 있어서 이게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이런 동맹 구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M 이 가장 먼저 만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 먼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에 만료가 될 것인데요. 나머지 D 얼라이언스 그리고 오션 같은 경우는 2027년에
2017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이 2M 회원사들이 향후 어떻게 할지 이런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머스크가 지금 그들이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M에서 시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 주니어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SC 그리고 머스크의 전략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방향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이런 회원사들이 동맹을 굳이 이렇게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새롭게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되면에도 규제 당국이 그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현재 머스크는 매력적인 옵션이 별도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이 이미 또 오션이랑 그리고 디얼라이언스 이미 회원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머지 2개 얼라이언스는 제가 판단했을 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가장 확률이 높은 이 2M이 2024년에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현재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랭크님,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e have very good partner in our alliance. 네, 저희는 그 동맹에서 아주 훌륭한 회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맹을 와해시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2가지 팩터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소비자들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MSC나 머스크가 나가서 뭐 다른 선사와 동맹을 결성하자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게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일단 지금으로는 안정적인 모델입니다. 뭐 이상적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 오시아나 동맹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마이크 건네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박 그리고 신조 발주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러면 현재 오더북에 있는 선박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런 선박들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오더북 자체는 전체 플리트의 30% 증가를 뜻합니다.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준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는 9% 미만이었기 때문에 거의 3배가량 그 발주량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조금 딱 하나로 떨어지진 않은데 대부분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쪽 카테고리는 재래식 그런 연료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일부 이제 스크러버로 개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리스크도 낮고 그리고 비용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규제에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부터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래식 연료 옵션이 앞으로는 그래도 몇 년 동안 운항이 될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그 CMA는 LNG 옵션을 채택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제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을 한 그런 비중들을 제가 가지고 어딘가에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LNG 옵션 같은 경우는 전체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한 3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LNG선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LNG 가격이 지금 거의
일반 연료 대비 200%더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LNG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할 때는 신주에 있어서는 가격이 전체 재래식 연료선 추진선 대비 프리미엄을 30% 이상을 또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LNG 선을 채택한다? 이거는 약간 중간 단계에 있는 솔루션이지 사실 이것 자체가 최종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50년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 LNG 선이 최종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가격 자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옵션이 이제 대체 연료 추진선인데 주로 메탄올인데, 이 메탄올 추진선은 머스크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난주에 코스코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메탄올 옵션을 채택을 하게 된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코도 그렇지만 LNG 선을 중간 단계 해결책으로서 건너뛰고 바로 메탄올로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일단 이런 메탄올 추진선이 최종 해결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래서 비중은 한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래식 연료 추진선을 먼저 일단 지금은 그것을 채택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이 대체 연료의 완전성이 좀 더 올라갔다, 성숙도가 좀 올라갔고 시장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더 투명하고 확보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연료가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가진 낮은 옵션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예정된 시간이 모두 지났는데요.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마이크 건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돼요? 괜찮을까요? Okay. 감사합니다. 발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상무관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항만청 그리고 항만 활동을 생각해 보면 하역과 적화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이것이 사실 항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발표를 제가 듣다 보니까 발표에 있는 내용 중에 부산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 부산항만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잘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국의 그 항만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이 따라해야 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항만 당국과 한국 부산 항만청에 제가 요청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중에서 하지만 여기에 하나 한국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나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 패널리스트 중에서 있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뜻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점심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세션 1 컨테이너 해운 팬데믹 후유증과 교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 모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r. Cavero, could you stay on the stage? No, the other speakers, you may now leaving. Yes. Okay. 네,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미국 최대 항만 중 하나인 롱비치 항만의 마리오 쿠데로 항만청장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 소회를 좀 들어보는 시간, 저희 부산에서는 좀처럼 모실 수 없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미스터 쿠데로 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시장하시죠? 네, 저희 항만위원회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롱비치 항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부산 국제항만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돼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항만 업계는 이렇게 대면으로 항만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공동의 기회를 향유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영역에서 분명한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운영이나 조업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녹색 항만 회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강 사장님 직접 뵙고 나서 그리고 부산 항만공사에 와서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또 제가 이곳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산 항만공사의 그 셜리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롱비치 항은 또 한국 선사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부산에 국제 영화제가 있으니 꼭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영화광이라서 부산에 꼭 가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비전을 공유해 주신 여러분, 우리의 같은 정신으로 나가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각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항만위원회 위원장님 잠깐 모시고 간략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죠. 제가 상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사가 있으면 긴장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네, 일자리 잘 보존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국 방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부산 항만공사 직원분들 만나고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이틀 전에 제가 항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난 2년 반 동안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실물로 사람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실물로 여러 번 만나 뵈니까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서로를 알아간다는 거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again.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이렇게 멋진 스피치를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찬이 이어지겠습니다. 점심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전 일정은 이제 마칠 예정이고요. 옆에 이벤트홀에 오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이제 이벤트홀로 이동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1시 30분부터 오후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시 30분까지 다시 이쪽 컨퍼런스 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30분에 뵙겠습니다.